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오르 정렬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잘생겼다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도 쏘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러시아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 행사에 참석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윤상현 특보한테 진정성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이 양면 전술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 이런 문제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산 전 북한 총리 사위셨죠? 경민대학교 강명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말해요. 네. 이 북한이 그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한 거 말입니다. 예? 네,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북한의 잠수함에서 발사하고 또 함대함 미사일도 또 3발 그 전에 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북한의 지금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 올라온 다음에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도 한 120발의 미사일을 동해와 소해에서 이제 발사 실험을 했는데요. 예. 이 사람들은 이 발사를 누구를 의식해서 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목표를 정하고 네.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또 정책에 따라 군사 정책에 따라서 계속 하는 것은 계속 진행해 나간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 이제 미국이나 한국과 미국을 의식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미사일도 함대한 미사일이나 다 정교한 미사일도 있다. 너희가 도발을 하면 우리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보여주는 거 있지만 김정은이 올라와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것은 자기네 우리 이제 한미 군사훈련이라든가 자기네도 정기적인 군사훈련이라고 네.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무슨 여기서 우리가 회담을 한다고 해도 군사훈련 이런 미사일 발사 실험과 같은 것은 중단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게 사실 이 SLBM이라고 얘기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한테도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이게 이렇게 자꾸 나가면서 또 한쪽으로는 북한 러시아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 행사 여기에 이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나갔고 우리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윤상현 특보가 나갔는데 여기서 만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게 그래도 급이 안 맞는데 만났어요. 예? 제가 봐서는 구분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김영남 위원장은 명실상부한 국가원수 아닙니까? 명실상부한이 아니라 명목적으로 국가원수 아닙니까? 네, 명목적으로는 군사원수라고 하지만 그분이 나이도 있고 이제 오랫동안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지켰던 사람이 북한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런 자리를. 그런데 이제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거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분한테는 참 죄송한지 모르지만 별 볼 일이 없다. 지금 북한의 사실 그 헌법에 보면 최고 지도자를 국방위원장으로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예. 헌법에 다 바꿔가지고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98년도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거기다 박아놓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명실상부한 얼굴마담입니까? 그렇죠.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는 아니죠. 최고 지도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헌법에 박아놓았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면서. 그리고 김영남과 같은 분은 오히려 최룡이나 황병서나 조현준이보다도 더 실권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맞겠죠. 네. 그러니까 하고 항상 2인자로 나온다고 하지만 얼굴 마담 역할만 했지 어떤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무슨 이런 데서 나왔던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3인방 북한에서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최룡해, 김양곤이 그다음에 이제 황병석까지 북한의 실제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네. 한국 국민들도 그렇고 야 이번엔 뭔가 달라지겠다. 김정은이 정말 확고한 무슨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많이들 정말 기대했는데 돌아가자마자 우리 삐라에다 대고 우리 용태에다 대고 기관포 발사하고 예. 아주 우리에 대한 비난을 하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여줬는데 그리고 미사일 발사를 바로 발사 실험을 하고 이런 행태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저는 북한이 이 김영남 위원장을 우리 윤상현 특보가 만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그럼 저는 너무 그렇게 아니, 예. 네, 의미를 너무 크게 부여하면 바로 그런 걸 노리는 거거든요, 김정은이. 교수님, 근데요, 네. 최소한 아무리 실권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메신저 역할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굽이 맞다는 것도 예. 우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것이 바로 특사 아닙니까? 대통령 특사라는 것은 자신이 못 가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서 보내는 게 특사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사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래서 그 대통령을 대신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윤상현 특사라면 저쪽에서 김용남이는 자기 의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김정은의 의중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는 특사급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상면의 위원장이 아니고 물론 거기서 벌출적으로 자기가 결심을 해서 만나고 김정은한테 보고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북한의 상황을 봐서는 그런 행동을 하다 잘못하면 총살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 김정은가 그걸 용서가 안 하거든요. 자기한테 조금만 자기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지금 몽땅 총살하는 판인데 차관 2명을 최근에도 총살했다고 국정원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김영남이가 과연 자기 의중이나 자기 멋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미 8일 날에 도착했다가 어제 아침에 만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공간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이한테 다 보고를 하고 윤상현 특보와 만났기 때문에 김정은의 의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인가 이제 좋은 내용이 있었으면 그것도 김정은의 지시에 따르고 김정은의 의중이기 때문에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만약 메시지가 오갔다면 어떤 메시지가 오갔을까요? 저는 이번에 첫 만남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 정상회담 하자 우리나라 정상회담 이런 것보다도요 그냥 고위급 회담을 하다가 남북 간 상호간 고위급 회담을 하다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고위급 회담을 정례적으로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작년에 남북 간에. 그러다 이제 고위급 회담을 서울에서 와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근데 이게 중단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 종래화하자. 그리고 금강산 재개를 북한에서 계속 줄기차게 제기했던 것이 금강산 관광 재개, 오이사저치 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북한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윤상현 특사께서는 아마 고위급 회담을 재개를 해가지고 이 테이블 안에서 모든 걸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상의하자는 이런 제의를 하지 않았을까. 사실 지금 남북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던 북한이 우리 비방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던 이런 시점에서 당장 어떻게 좋은 당장 하자 이렇게 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체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남이라는 이제 우리 앵커님도 말씀했지만은 교수님도 말씀했지만은 그 사람이 명실상부한 지도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최고임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아니 국가 수반급 아닙니까? 국가 수반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수님께서 김영남이도 특사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김정은이는 원래 간다고 그랬는데 왜 안 갔죠 러시아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내부 사정보다도 제가 봐서는 처우 문제 이제 정상으로서 갔을 때 최고 지도자로 갔을 때 최고 지도자급으로 대우해 주지만 이번에 주석단에 보니까 시진핑 주석 같은 분은 이제 바로 푸틴 대통령 옆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멀찌감치 푸틴과 떨어져서만 서 있게 되면 그게 모든 전 세계 언론에 다 공개될 것은 뻔한데 그러면 북한에서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신과 같은 존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모든 걸 기관총으로 쏴 죽이는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김정은이 위상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상당히 김정은한테는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가지고 또 단독으로 정상회담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빈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나라 정상들이 왔는데 같이 김정은이만 특별히 대화해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봤을 때 차라리 이번엔 가지 않고
아마 단독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전략적으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보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오지 않는데 만약에 거기 가서 이 김정은이가 이번에 김영남 위원장 대신 갔더라면 윤상현 특사를 만났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만약에 아마 안 만났을 것 같아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가고 김영남이가 가지 않았다면 그러면 윤상현 특사하고 이런 회담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봤을 때 이 전략적 차원에서 안 갔을 확률도 있다는 거죠. 또 중국도 의식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군요. 뭐 북한이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그게 정상이죠. 이성적인 판단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나라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성산 전 북한 총리 사위셨죠. 경민대학교 강명도 교수였습니다. 어제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 만에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이부진, 이서연 3남매의 승계 작업이 절반 가까이 완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말 회장의 공석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직도 이건희 회장이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는 건 사실입니까? 네, 뭐 삼성그룹 측도 그렇게 확인을 했고 아직은 병원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경영 일선 복귀 가능성은 어떻게 점쳐집니까? 글쎄요, 현재로서는 뭐 경영 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하겠고요. 예. 뭐 저는 뭐 의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삼성그룹 측의 그 얘기에 따르면은 이 회장이 육체적 건강은 뭐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제 인지 능력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뭐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점 때문에 사실은 뭐 작년부터 삼성의 승계 작업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예, 뭐 전혀 없다기보다는 어쨌든 좀 인지 능력에 조금 장애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승계 작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죠. 지금 뭐 이건희 회장이 복귀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사실은 사업구조 개편이라든가 지분구조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삼성그룹 측도 뭐 공식적으로 승계 작업을 원래 안에 마무리 짓겠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뭐 사실상 승계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은 사업구조 개편과 지분구조 개편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죠? 네, 그렇죠. 예, 자 지분구조 개편은 어떤 얘기죠? 지분구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최대 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맡고 있는데 그동안에 맡아왔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자녀들에게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려면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자녀들에게 이동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그걸 이제 상속 작업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생존에 계시니까 뭐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계열사 간에 지분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분 구조 조정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경영 구조 조정은 뭐 사실상 경영권을 본인이 또는 자녀들이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갖는 것이니까 그것보다는 지분 구조 개편이 먼저 이제 이루어지죠. 예전에는 삼성 에버랜드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이름이 제일모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만.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요? 예. 그렇다면 결국 에버랜드 제일모직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에 있어서 이 기승권이 결정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현재의 삼성그룹의 지분 구조를 보면 제일모직이 최상단에 있어요.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제일모직을 그 장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지금 뭐 거의 50% 정도가 가족이나 친족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안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금융계열사를 이 제일모직이 소유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뭐 금융 재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융계열사라는 건 삼성화재 뭐 이런 거죠? 삼성생명. 생명이죠. 예, 삼성생명. 예, 지금 그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제일모직에서 삼성생명이 이제 대주주로 돼 있고 삼성생명이 또 삼성전자의 대주주로 돼 있고 삼성전자가 제일모직으로 돌아가는 이런 순환투자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뭐 순환투자 구조를 해소하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생명을 처리하는 것이 지금 가장 현안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일단은 그게 점차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권이 점점 그러니까 이 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겠죠? 지금 이론적으로는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게 되면 우리가 통상 뭐 한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네. 이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지분 이동의 그 지배구조 개편에 가장 큰 이제 장애 요인이 돼 있죠, 사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 상속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되는 거가 맞나요? 상속자는 지금 뭐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여사도 계시고, 뭐 가족들이 친족들이 다 물론 나누는데 예.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권은 이재용 부회장한테 넘어가는 것은 맞나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동되어야 되지요,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죠?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그룹의 경영을 주도해 나가려면 예.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구조죠. 그런데 지금 다른 형제들도 다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까 그 말씀드린 지분 구조 개편하고 사업 조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계열사 간의 사업 조정이 흡수 합병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조금 더 지분에 힘이 실리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어쨌든 지금까지 대행 체제를 한 1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는 뭐 그렇게 무난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 지난 작년 5월이었지 않습니까? 예. 갑작스럽게 이제 이건희 회장이 와병에 들어가면서 이제 본인이 사실상 경영 전면에 나섰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난 1년간을 놓고 뭐 이재용 부회장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는 좀 아직 섣부른 것 같고요. 예. 원래는 이제 작년 연말에 본인의 색깔을 가진 임원 인사도 조금 있었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원래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실상 그 경영 전면에 나서서 본인이 역할을 하고 있는 원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삼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차기 성장 동력의 발굴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지배구조 개편이라든가 사업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앞으로 경영 승계의 이 어떤 그 구조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삼성의 미래 먹거리죠. 예.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가장 큰 과제예요. 그렇겠죠. 과거를 보면은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경영 승계를 받았을 때 반도체라는 사업을 예. 뭐 진출을 하면서 크게 삼성그룹을 그렇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죠. 예. 또 뭐 스마트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와 그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은 경영의 카리스마도 생기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도 본인이 경제인으로서 그렇게 주목을 받고 또 뭐 존경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죠.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사업을 그동안에 이재용 부회장이 추진을 했죠. 예. 뭐 과거 한 10여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IT 사업에도 진출을 했었고 몇 년 전에는 또 이제 반도체와 또 전자와 그 바이오를 연결하는 어떤 그런 종합적인 그 프로젝트도 추진을 했었고 했습니다만은 뭐 이재용 부회장은 좀 불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런 점이 이정부 회장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였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아까 교통 상황, 오늘 월요일답게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지금 좀 풀렸는지 아니면 더 심해졌는지 알아볼까요?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전 시간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조금 더 교통량이 늘어난 곳이라고 한다면 북부간선도로 외곽 쪽 상황입니다. 묵동에서 구리시계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도 신내에서 월릉까지 조금 길게 밀립니다. 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전 시간과 비슷한 구간 정체가 이어지는데 도심 쪽으로는 창동교부터 성동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로에도 교통량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서울대 구역에서 사당역까지, 다시 경남 아파트에서 예술의 전당 지나는데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동작대로는 이수역에서 사당역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외곽 쪽으로는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언주로 내곡나들목에서 매봉터널 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는데요. 옆으로 가는 분당수소로 이용해서 도심 진입하는데도 복정에서 탄천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이어지는 청담대교가 양방향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고수들이 뽑은 정치 고수. 오늘 세 번째 순서죠. 매주 이 시간이면 만나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문학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새 언론에서 봉숭아 학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좀 그 표현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봉숭아 학당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예? 그거 아마 한참 됐을 거래. 한 엄청나게 오래된 얘기일 거예요. 10몇 년 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이 봉숭아 학당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 아이템 그때 낸 작가분, 개그 작가분은 아주 행복하시겠어요. 계속 이 언급이 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자, 근데 자 먼저 오늘 그 얘기로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요. 뭐 퇴장하고 싶은데. 진짜 미치겠어요.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세요. 다 이게 있잖아요. 세상은 돌고 돕니다. 요새는 야당 의원들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엔 여당 의원들만 인터뷰 많이 했었어요. 친박 비박일 때는. 자, 먼저 고수 한번 뽑아보죠. 먼저. 신지호 의원. 예. 저는 이번 주 고수는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 상임 고문이셨던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손학규 전 대표 고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꼽은 이유는 작년에 그 730 재보궐선거에 수원에 출마하셨다가 떨어지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정계 은퇴 선언을 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요. 이 정치인하고 거지하고 직업 중독성이 가장 강한 직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그만두기가 가장 힘든 직업이 직업 중독성이 강한 게 이제 정치인하고 거지라고들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만두시기는 했으나 제가 봤을 때는요. 그분 마음속까지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그때 그 정계 은퇴의 변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치는 그 나설 때하고 들어갈 때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갈 때니까 싹 들어간다 뭐 하는 그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어찌 보면 그때 너무나 잘 들어가셔갖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가 문제를 엄청 야기시키면서 이렇게 아닌 말로 이제 죽을 쓰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손학규 전 고문이 빛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정계 은퇴하셨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강진의 그 뭐 토굴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 들어서 살진 않죠. 그냥 평범하게 살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좀 이렇게 상징 그림이 나오게끔 카메라를 갖고 가면 그림이 나오게끔 이렇게 하고 약간은 그 신비주의 아니겠습니까? 신비주의 컨셉인데 근데 지금 떴어요. 이분이 뜨고 있어요. 아주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는 게 지금 손학규 전 고문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고수를 손학규 전 고문으로 뽑았습니다. 근데요, 손학규 전 대표, 저는 사실 이분의 가장 뛰어난 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다릴 줄 아는 정치인이 그다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기다릴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어요, 사실은. 그거 뭐 기다릴 줄 아는 뭐 기다림의 미학. 지금 신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죠. 그 전에도 왜 저 강원도 어디 춘천 인근인가요? 산골에 정적으로 어려울 때 상당 기간 들어가서 맞으면 은둔하면서 아주 제한적으로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수염 덥수룩하게 이제 기른 모습이 이제 가끔 언론에 포착이 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그 기다림의 미학, 그다음에 또 이제 개운하다 이제 이런 그 느낌을 그 대중들한테 이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제 어렵고 또 이 스텝이 꼬이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뭐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에 뭐 매달리는 듯한 아니면 어떤 그 기득권에 뭐 이렇게 연연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사실은 대중들이 우리 정치인들한테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뭐 요즘 그 상한종 비리 가지고도 대개의 의혹 이 대상자들은 무조건 하여튼 뭐 이렇게 아니다 없다 뭐 이랬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거짓말로 드러나고 거짓말 시리즈가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이제 딱 대비가 되는 그런 개운한 모습 먼저 이런 것들로 해서 저도 뭐 이렇게 요즘 지역에 거의 있습니다만은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그분들이 꼭 이 새정치연합 지지자이건 아니면은 뭐 중도적인 사람이건 폭넓게 그런 그 바닥의 여론이 야 이거 야당이 정말 이거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이 손학규 말하자면 대망론 이런 것들이 이 근저에 이 대중들 사이에서 많이 이렇게 잠재돼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예, 뭐 이미지도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도 상당히 나쁘지가 않고 그 상당히 그 일관성 있는 그분도 옛날에 노동 뭐 신지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두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셨던 분이잖아요. 예, 근데 그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나라당 시절에는 기다리질 못해 갖고 이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나라당 나가지 말고요. 물론 그 이명박 당시 이제 그 후보가 좀 골지른 게 있죠. 뭐 나가봤자 시베리아 벌판이다. 그러니까 뭐 툭 하고 뭐 주몽 어떻고 저떻고 해갖고 나갔는데 그때 안 나가고 있었으면요. 지금 논았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때 이제 나가시는 그 약간 정치적 실책이랄까 그걸 범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확실히 그 어떤 실패의 교훈은 체득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하시는 거 보면은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은 없어졌어요. 정치인들이 그게 참 학습 효과 얻기가 근데 되게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손 전 대표 경우에 아까도 말씀 있었지만 이제 이런 근자의 쭉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대중들한테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이 도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도 이제 이렇게 각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현실 정치인 그러면 좀 어떻게 이 좀 진흙탕 밭에 뒹구는 그런 존재들처럼 대중들한테 각인이 돼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 근자에 이렇게 쭉 그 행보들이 조금
한 수 위다. 말하자면 우리 신 의원이 손재 대표를 고수라고 이제 꼽았다고 하는데 그런 그 고수 냄새가 펄펄 난다. 그래서 대중들이 그 대망론이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문 의원님이 뽑은 고수는 누구세요? 제가 꼽은 고수는 아무래도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정말 존경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보니까 8일 날이에요. 내일 보니까 네. 그 8일 날 어디죠? 청년회의소 가서 분위기 훈훈해요. 네. 가서 대선 자금 비리와 관련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거를 정말 특유의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물타기로 또 딱 갔거든요. 뭐냐면 잘 아시지만 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인의 그 명단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 그다음에 며칠 전에 그 리스트 이후에 그만둔 국무총리 그다음에 지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주요 본부장을 했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 대통령께서 지금 이 시각까지 단 한마디도 유감 내지는 사과 표명이 없었어요. 그건 난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직접 그 돈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혹을 아직 물론 밝혀진 건 아니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그런 의혹이 지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 측근들이 어찌됐든 이런 의혹에 휘말린 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도 한마디는 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완구 총리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유감 표명이 그냥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정도였죠.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 대통령의 화법은 그 화법이라는 게 사람이 말하는 게 자기 인격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화법은 세월호 때도 그랬고 아주 진짜 전통적으로 딱 몸에 밴 화법. 요새 유행어가 유체 이탈 아니에요. 본인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항상 남의 탓입니다. 구름 위의 공주님이에요. 이번에 이거 대선 자금 비리 의혹 아닙니까? 명확히 그다음에 엊그제 시사저널이라는 그 주간지에서 지난 2012년 대선 때 이게 각 시도 그다음에 각 시군구마다 이 선거사무소를 대통령 후보 선거사무소를 하나씩밖에 둘 수 없어요. 현행법상. 그런데 열 몇 개를 또 운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직접 관계했던 사람의 폭로에 의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완종 리스트는 대선 자금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밝혀져야 하는데 이거를 우리 존경하는 박 대통령께서 정치권 전반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말 고고한 말씀으로 이렇게 물타기. 지난 4.29 재보선 바로 전날 그 성완종 리스트를 성완종이가 노무현 대통령 때 특별사면 두 번 받았다. 이걸로 해서 거기에 의혹이 있다. 이렇게 싹 시선을 돌렸잖아요. 이게 4.29 재보선 엄청난 재미를 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맞들인 것 같아요. 정말 고수예요. 그것 때문에 그랬겠어요. 근데 참 훈훈한 게 양쪽의 진영의 사람을 전부 고수로 꼽아주시는 이 훈훈함. 이게 참 우리나라 정치에서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진심으로 손학규 고문에 대해서 고평가하고 고수로 뽑았는데 우리 저도 진심으로요. 정말 선거공학적으로 진심으로 하는데 대단한 고수입니다. 그 앞에 따라붙는 존경하는 이게 전혀 가슴속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신 의원도 국회의원 4년 했고 저는 8년 했지만 국회에서 발언할 때 꼭 상대당 의원에게 진짜는 존경하는 것 같지 않은데 존경하는 신지호 의원님께서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영국 의회에서 배운 거랍니다.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 존경하는이라는 단어가 저도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존경하다가 이게 언제 확 옛날에 몸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확 돌변하더라고요. 근데 유체이탈 화법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문재인 대표도 유체이탈 화법 아닌가요? 우리 신 의원님? 유체이탈 화법 플러스 최근엔 동문서답 화법까지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뚱맞은 그 어떤. 그러니까 요새 정치권이 유체이탈 화법이 유행인 거예요. 그런 모양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영향이 크겠죠. 네, 존경하는 우리 문학진 전 의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통령의 영향력이 가장 막강하니까. 근데 이게 유체이탈 화법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러면 하수는 누굴 꼽으시겠어요, 우리 신 의원님은? 보나마나 정청래 최고위원.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봉숭아학당이 나오니까 이제 최고위원회가 아니고 최저위원회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분은요, 지난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새정치민주연합 봉숭아학당 입구 다음 날인가 제가 새누리당의 관계자하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이거 엄청난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공무원연금법 그 졸속 합의 때문에 김무성 대표도 그냥 굉장히 그냥 어려움에 직면하고 친박 비박 치고받고 싸우면서 콩가루지만 비슷하게 됐는데 정청래 최고위원 대표를 내부 총재를 새누리당을 향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내부를 향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뉴스 밸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피해간다. 그래갖고 내년 20대 총선 때 정청래 최고위원 지역구인 마포을에 새누리당이 전략적 무공천을 해가지고 이분을 계속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농락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문 의원님께서는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정청래 의원은 최고위원은 친노가 원래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최고위원은 제가 알기에는 정동영 의장이 당의장하고 하던 무렵에 정동영 의장하고 매우 가까운 의장 관두고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주 가까운 측근 그룹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일컬어 지금 친노 486이라고 그러는데 난 그 친노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정확치 않다고 봐요. 우리 당내에서 친노라는 게 친노무현인데 반노하는 사람은 내놓고 반노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노무현 대통령 더더군다나 그 비극적 종말을 맞이했기 때문에 비노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친 DJ 또 저쪽 당이 친박 친이 그러는데 나는 그거는요 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다 개개인이 독립된 정치인인데 일개인을 쫓아다니는 이런 식의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친노는요 언론 용어인데 사실은 친문재인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친노라고 정말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던졌던 모습 모든 걸 걸었던 모습 이런 것들을 정말 닮으려고 하고 그렇게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내의 친노 이거에 대해서는 표현을 친문재인 그룹이다라고 그럼 친문학진이라고 오해할 사람은 없겠죠. 친문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그게 되네요. 은근히 그러면서 본인 PR 하시네요. 제가 원래 자기 PR 시대니까. 근데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 경우에 국회에서 아마 17대 때 저하고 이제 열린우리당 때 4년 같이 했고 저분이 18대는 이제 걸렀고 그랬는데 제가 한 4년 의정생활을 했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자기 정치라는 표현들을 요새 언론에서 쓰대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자기 PR.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어떤 발언을 하면 더더군다나 지금 당에 어찌됐든 당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아닙니까? 지도부의 일원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어떤 발언을 한마디 했을 때 이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이제 정교하게 계산을 누구나 하죠, 정치인들은. 그런데 이거를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좀 넓은 안목으로 보고 어떤 발언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이 정청래 최고위원 경우에 그게 좀 짧지 않았나 싶은 그런 아쉬운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해서 그게 언론의 주목을 확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시쳇말로 확 본인이 뜨고 이런 거에 너무 재미를 붙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파장을 불러오는 거 아닌가. 자기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거는 성공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의 정치 감각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대표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새 말로 쉴드를 쳐주건 뭐를 하건 간에 그건 정치인 본연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입장이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 거 아닌가. 물론
물론 뭐 공갈이라는 표현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 의원님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독특한 계산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표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막말 파문에 휩싸이다 보면 표 떨어지는 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지역구 돌아다니다 보면요. 당신은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이 손가락질하고 그게 다 느껴집니다. 근데 정청래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 독특한 계산법은 자신에 대한 어떤 열팬들 있지 않습니까? 열팬이 더 늘어난다. 일종의 팬덤을 형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계산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까지 그 국회의원 선거 3번 나갔다가 3전 2승 1패 승률이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나는 당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유의 자신감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의 막말을 연달아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내년 총선에서 이분이 당선될 수 있을까? 저는 제 느낌으로는 참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이분 나름대로 어떤 특유의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경우로 이렇게 볼 수 있을 수 있는 문제고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한 사람인데 이게 최고위원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이 당의 그런 그 이미지라든가 당에 대한 그 대중들의 평가라든가 이런 거로 직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그 자기 정체에 몰두해서 당에 미치는 어떤 파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하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다 전략을 갖고 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진짜 그 핵심 또 우리가 전략적 극단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어떤 그 핵심 지지층의 단결을 또 꾀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정치적 전략이니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 자 우리 문학진 의원님 저기 그 하수 말씀 안 하셨는데. 하수요? 하수 저도 뭐 저 작가가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와서 미리 그냥 고소하수 문자로만 이름만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 저 존경하는. 근데 저한테 나와요 그 문자가. 예. 그 우리 저 신율 교수는 거기서 이제 배제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예. 저도 존경하는 정청래 최고위원을 뽑았습니다. 그러시군요. 매우 존경하기 때문에. 두 분이 똑같으시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요, 제가 아까 저 모두에 오늘 이 새정치연합 무슨 봉숭아 학당인지 막장 드라마인지 이거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겠다고 이제 작가가 연락이 와서 아니 내가 거기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싶어서 아까 퇴장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가수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서. 저기 봉숭아학단 퇴장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이 KBS에서 그 토론 프로 진행할 때 진짜 어떤 사람 나갔어요. 토론 중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다 겪다 보면은요. 뭐 누가 나가겠다 그래도 전혀 떨림이 없어요. 나가시려면 나가시든지. 지금 나가볼까요? 저 문학진 의원님 저 뻥카예요. 뻥카. 근데 어쨌든 다 요번에 이 고수 하수 뽑으셨는데 사실 이번에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 뽑힌 거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종걸 원내대표께서요 비노라고는 하는데 저도 4년 이분하고 같이 의정활동 해봤지만 상당히 강성파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굉장히 유순하시고 사람 좋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분인데 신사예요. 젠틀맨인데 어떤 대여 투쟁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돌변하셔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원내 대표가 되셨으니까 아까 자기 정치 이런 얘기 나왔지만 이분이 정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이전에 대여 투쟁할 때 그렇게 무조건 돌변해서 강성 모드로 나가는 그런 것만 갖고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이 당선이 됐대지만 천정배가 아닌 손학규가 뜨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천정배 의원도요 보면 대여 투쟁할 때 보면 과연 저분이 법무부 장관을 했고 이 법치주의에 대해서 아는 분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냥 강성이신데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런 점에서 저는 귀추가 주목된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종걸 원내대표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친합니다. 그 17, 18대 8년 같이 했고 지금 또 이제 이종걸은 지금 4선이죠. 품성이 좋죠. 그다음에 뭐 그런 집안이 없어요. 정말 독립운동 할아버지 형제들이 다 그냥 어마어마한 재산을 명동성당 일대 뭐 지금 시가로 따지면 따질 수도 없어요. 그걸 다 처분을 해가지고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다 소진하고 그 할아버지 우당 이회영 선생이 말년에는 다 쓰고 그리고 거의 굶다시피 그러다가 이제 일경에 잡혀서 여순 감옥소에서 순국하신 또 그 할아버지 형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말 그 집안에서 이제 교육을 잘 받았다고 봐야죠. 참 품성이 좋고 그런데 이제 좀 고쳐야 될 건 아마 요새도 뭐 여기저기서 얘기들 하나 봐요. 좀 약속 시간을 좀 매우 잘 안 지키는 이제 그런 품성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 말할 때요. 우리 저 의원총회에서 이제 다 이 말싸움 아닙니까? 이 정치를 이제 말로들 많이 하게 되는데 예. 제가 여러 번 저보다 이제 조금 연배로는 후배여서 자네는 나가서 의총 발언할 때 중언부언 좀 하지 마라. 그리고 무슨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메모지에 이렇게 얘기할 거 요지 적어서 갖고 나가서 보면서 얘기해도 누가 말 안 한다. 근데 그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자꾸 꼬여. 근데 지금 이 원내대표 되고 나서 좀 걱정들 하는 게요. 상대 원내대표가 이제 유승민 대표 아닙니까? 유승민 대표는 초선 때 저하고 정무위원회를 같이 했어요. 이 사람이 아주 명민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아주 이 언변이 좋고 우리 이종걸 대표가 유종걸이 돼야 합니다. 유종걸이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문학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두 분과 함께 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